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책은 1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생물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라서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좋아. 자, 이 파트는 제가 늘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 생물에 대해 정의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정의하기 어렵죠. 생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실제로 저희 대학 교수, 저를 가르쳐 주셨던 대학 교수님들도 정확하게 생물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려요. 그 말은 학자들조차도 생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예요. 그러면 학자들 사이에서 그럼 생물이라는 건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겠어. 그러한 생물들이 그러면 어떻게 얘를 생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 라는 얘기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은 내가 연구를 여러 번 해보니까 생물들은 이러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더라. 이러한 특징들을 부합하면, 이 특징에 부합되면 생물이라 부르고 아니면 뭐라고 하자? 무생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의 특성 첫 번째 뭐여야 된다? 세포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생명체의 기본 단위를 뭐라고 하자? 세포라고 하자. 세포는 크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세포, 있으면 진핵세포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세포가 하나 있으면 뭐라 하자? 단세포. 저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괜찮아. 단세포. 뜻이 뭐라고요? 세포가 한 개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세포가 두 개 이상은 뭐라 하자? 다세포라고 하자. 다세포. 별거 없죠? 그럼 만약에 세포 하나가 생물인 생물을 우리가 뭐라 하자? 단세포 생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포가 여러 개 있으면 다세포 생물 이렇게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예, 세균 이런 것들이 세포 한 개가 생물 하나죠. 다세포 생물? 우리.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적을게요. 이 정도 의미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물질 대사. 아마 이걸 많이 보시고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익숙해서 이걸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네,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물질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자, 대사란 말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대사할 때 대자는 교대할 때 대자, 사자는 사례하다, 감사하다 할 때 사자예요. 즉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아침에 김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날 아침에 응가가 나와요. 그 말은 내가 먹은 음식이 유기물이죠. 이 형태가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형태가 변화하죠. 그 변화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화학 변화라 그래요. 그죠? 화학 반응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화학 반응이 생물체에서 한정되어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 부르자가 된 거예요. 괜찮죠? 그때 대사의 의미는 들어가고 나가고의 의미예요. 교대된다 이 말인 거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뭐라 내리자?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다? 화학 반응이다. 또는 화학 작용이다. 또는 화학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반드시 누가 필요로 해요? 생물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이 친구를 필요로 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 알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물질 대사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저희 뒷파트가 자세히 설명할 파트가 있으니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세 번째. 반응했죠? 자극에 대한 재미없다. 자극에 대한 반응. 제가 뭔가
쿵 했을 때 여러분 저 쳐다봤죠? 그 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별거 없죠. 네 번째, 항상성 유지. 제가 너무 입버릇처럼 별거 없죠 하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근데.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항상성 유지 뜻이 뭐예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항상성 유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우리 사람 몸 기준으로. 예시를 한번 적어 봅시다. 대표적인 예시. 바로 체온 조절. 아, 나 지금 너무 더워 이라고 하면은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도를 낮춰야지 하면서 땀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혈당량 조절. 이 예시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혈당량 조절.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아주 많이 먹었어. 그럼 내 몸속에 뭐가 많아진 상태예요? 혈당량이 많아진 상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바로 삼투압 조절. 삼투압 조절. 삼투압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물 조절 생각하시면 돼요. 물 조절. 자, 다섯 번째. 생장과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 생장과 발생 상관없어요. 자, 발생과 생장. 그때 천천히 볼게요. 생장의 뜻이 뭐죠? 어떤 생물체가 점점점 커지는 거. 이걸 생장이라고 하죠. 발생의 뜻이 뭐죠? 그죠? 생물이 발현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난자가 있어. 정자가 있대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됐어요. 그럼 수정된 알을 뭐라고 해요? 수정란이라고 하죠. 수정란. 이 수정란은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기가 만들어지죠. 자, 그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수정란이 시간이 지나면서 막 갈라져. 이렇게 갈라지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난할 과정이라고 하죠. 난할 과정. 괜찮죠? 이 난할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는 아기가 만들어졌어. 괜찮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는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됐대요.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가 발생이고 어디까지가 생장이냐 이거예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여기 수정된 거는 바로 생식이죠. 이때는 실제로 뭔가 유전 현상을 가지고 생식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수정란에서부터 아기가 완성될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발생이라고 하자. 발생.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아기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자? 생장이라고 하자. 괜찮죠? 이렇게 구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는. 다른 거는 크게 구분할 거 없는데 이 둘은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필기 노트에 보시면은 발생과 생장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림이 좀 허접하긴 한데 그림 그려놨어요.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과 생장을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는데 그때 발생이라는 개념이 어떤 게 들어가냐? 완전한 개체가 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거기 이제 필기 노트에 적어놨지만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여야 해요. 그 말은 만약에 지금 사람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개구리처럼 뭔가 변태 과정이 있는 생물들 있죠. 이런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정란, 즉 개구리 안에서부터 올챙이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한다. 맞나요? 틀리냐요? 물어봐요. 맞아, 틀려요? 틀린 거죠. 왜? 완전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완전한 개체가 되려면 수정란에서부터 언제까지?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하고, 어린 개구리가 어른 개구리가 되는 현상을 생장이라고 하자.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따로 뭐라고 하자?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하자. 개체 유지의 특성이라고 하자. 됐죠? 그 다음 6번. 유전과 생식, 생식과 유전. 자, 생식과 유전. 생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자손을 만드는 전체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유전은 뭐예요? 부모, 어버이가 가진 형질을 자손이 물려받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생식. 생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눈다. 뭐와 뭐?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으로 나눈다.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다. 무성은 말 그대로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이건 좀 아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분열법. 가로치고 어떤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분법. 뜻이 뭐예요? 반으로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떨어진다. 대표적인 예는 대장균 이런 거. 친구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라지죠. 요거 분열법. 그다음 포자법. 포자법은 말 그대로 포자라고 하는 씨앗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몸의 일부가 튀어나와 가지고 빠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하자? 출아법. 마지막으로 영양생식법. 영양생식법은 뭐예요? 영양생식법. 영화 마션 이름 아실 것 같은데, 영화 마션 보셨어요? 영화 마션에 보면은 맷 데이먼인가요? 주인공이 있는데, 마션이 그 화성 탐사를 하러 인간이 갔다가 거기서 조난당하는 거예요. 조난당해서 못 돌아와 지구로. 그러니까 거기 평생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우주선에 남아있던 감자를 이렇게 감자를 가져와 가지고는 잘라요. 잘라가지고 감자 자른 조각을 심으면 감자가 새로 나와요. 이걸 뭐라 하자? 영양생식법이라고 하자.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구휼작물들 있죠. 구휼작물. 감자, 고구마 이런 친구들. 여기에 관련된 건 다 영양생식법이에요. 됐죠? 그 다음은 유성생식은 뭐다? 뭐가 존재하는 것?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남성, 여성, 수컷, 암컷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생물도 유성생식 많이 하죠. 자, 마지막 7번. 적응과 진화. 적응은 의미가 뭐예요? 적응? 환경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다? 습성이나 몸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변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죠. 여러분 처음 딱 들어 앉았을 때 저 보니까 어색하죠. 아, 저 이상 땅딸만한 게 올라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러죠. 하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편안하죠.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면서 새로운 신종이 또는 분화가 일어나서 다른 종이 등장하는 현상을 뭐라고 하자? 진화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할 거는 발생과 생장 정도만 구분을 하지 실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생식과 유전 같은 걸 막 구분하라고 설명을 안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6번과 7번을 묶어서 뭐라고 하자? 종족 유지의 특성이라고 부르자. 자, 우리가 두 가지를 했네요. 개체 유지 특성과 종족 유지 특성이 있는데, 개체 유지 특성에는 세포 물질 내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성 유지, 발생과 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종족 유지 특성에는 생식과 유전과 적응과 진화가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돼요.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책 봅니다. 자, 10페이지.
자, 1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1번 생물의 구성단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따라서 보이죠? 그 뒤로 밑줄 그을게요.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며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밑줄.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 다음에 구성체제 중에서 단세포, 다세포 한번 읽어주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부분 있죠. 자, 물질 대사. 거기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밑줄. 생명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자, 그때 뭐가 필요하다?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면 마지막 줄 밑줄. 효소 동그라미. 다음에 물질 대사 구분해서 보면은 막 쭉 설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자, 어디 밑줄 긋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반드시 보이세요? 밑줄 겁니다.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까지 밑줄. 요거 아셔야 돼요. 물질 대사는 아까 뭐가 쓰인다? 효소가 쓰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뭐가 있다? 에너지 출입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꼭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오른쪽에 보면 에너지 대사라는 표현이 있죠.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맨 마지막.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밑줄. 이제 어떤 책에는 물질 대사라 쓰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라고 쓰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괜찮죠? 자, 관련된 설명 막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뒤에 가서 할게요. 됐죠?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자극에 대한 반응.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 볼게요. 빛, 온도, 접촉 등 생물의 생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체내외의 환경 변화를 자극이라고 하며 이러한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함. 이렇게 돼 있죠. 밑줄 그으세요. 체내외의 환경 동그라미. 이거죠. 외부 자극 또는 내부 자극 둘 다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자극의 종류에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나눠놨죠.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자, 2번 항상성 유지라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 끝에 생물이 체내외의 환경 변화에 관계없이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밑줄. 자, 이러한 항상성은 누가 관여한다? 신경계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의 조절을 받아 유지된다. 밑줄. 신경계 동그라미, 호르몬 동그라미. 신경계 동그라미, 호르몬 동그라미. 자, 그러면 항상성 유지의 예시는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러한 조절을 해주는 건 누가 한다? 신경계와 호르몬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 밑에 발생과 생장할 때 발생. 자, 발생의 맨 마지막 줄 밑에 두 번째 줄 완전한 하나의 개체 밑줄. 완전한 하나의 개체. 요게 핵심어예요. 생장은 몸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오케이. 자, 그림에 보니까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우리가 발생.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걸 생장이라고 그림 그려놨죠.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3페이지. 죽순과 석순인데 혹시 여러분 석순 아세요? 이거 저한테 질문한 분이 계셔가지고 석순이 뭐냐고. 예, 혹 석순 몰라요? 죽순은 알죠? 그러니까 대나무 이렇게 조그마한 뿌리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 죽순이고 탄산칼슘 같은 화학 물질들이 쌓여가지고 덩어리 지는 걸 석순이라 그래요. 그럼 봐요. 그림 보니까 죽순은 생물체고 석순은 뭐예요? 무생물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죽순과 석순 이름만 비슷할 뿐인 거지 뭐예요?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별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13페이지에 생식과 유전 쭉 설명이 있는데 거기서 유전 볼게요. 유전. 두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한다. 여기 밑줄.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날개 쪽에 보면 무성생식 종류 나와 있죠? 뭐뭐 있었다고요? 분열법, 출합법, 포자생식법 또는 포자법 또는 영양생식법.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시다. 오케이. 다음 14페이지. 6번 적응하고 진화한다. 자, 적응.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와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현상 밑줄. 쭉 밑줄. 그 다음에 진화. 자, 오른쪽 맨 끝에 유전자가 다양 밑줄. 두 번째 줄에 형질이 변하고 밑줄. 그 다음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진화 밑줄. 이렇게.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됐다. 14페이지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1페이지 시야 확장 보실게요. 11페이지 시야 확장. 그거 설명 좀 할게요. 자, 화성 탐사 실험인데, 최근에 화성에 그 탐사선 간 거 아시죠? 몰라요? 최근에 갔어요. 최근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현대과학기술로 지금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도 돼요. 시간 안 나요. 한 평균 1년 정도 걸린대요. 가는데 1년, 오는데 1년, 왔다 갔다 2년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요? 탐사선을 보내죠.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아니,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이킹 5 탐사 실험이 1970년대에 있었거든요. 지금 또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화성에. 과학자들은 이게 알고 싶어요. 화성에도 지구 환경과 유사한 점이 있어. 그렇다면 화성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 생물이 있지 않을까를 궁금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별게 다 궁금하죠. 그죠? 네, 궁금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자국으로서 인정되는 그러한 곳으로 가서 착륙시킨 다음에 거기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는 흙을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흙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으면 생물의 유기물이나 아니면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생물이 있었겠구나 또는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재밌는 건 시험에 남아 얘는. 설명 좀 해볼게요. 화성 탐사 실험. 참 그죠? 우리가 과학이 참 많이 발달한 것 같으면서도 발달 안 한 것 같아. 최근에 왜 그러냐면 화성 탐사선에 보냈던 탐사선에 그 조그만한 드론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그 드론을 그 땅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떠 있다가 떨어지는 요거 잠깐 요거 실험을 했거든요. 요거 성공했다고 난리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머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자체로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뭐 핸드폰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참, 세상이 참 크죠? 아무튼 간에 화성 탐사 실험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첫 번째. 전제 조건. 전제 조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건 별표. 전제 조건,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전제 조건은 뭐다? 화성에 만약에 생물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에 있는 생물체와 동일한 형태의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할 것이다? 물질 대사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 선생아, 지구에 있는 생물하고 화성에 있는 생물이 다른 형태의 물질 대사를 할 수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버리면 현대과학 기술의 생물체의 특성, 지금 지구에 있는 생물체 특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는 그 화성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알아보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 실험 1번.
이거는 제가 필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필기 갖고 계신 분들은 필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험 도구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가 흙을 파가지고는 화성 토양을 넣어놔요. 화성 토양. 화성 토양을 넣은 다음에 자,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건데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죠?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이 친구가 원래는 질량을 12를 가지고 있는 탄소예요. 일반적으로. 그 말은 중성자, 양성자는 아시죠?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중성자가 6개, 양성자가 6개라서 질량의 6 더하기 6에서 10인 거예요. 근데 14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탄소는 양성자가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변하는 순간 이 물질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양성자는 달라질 수 없고 중성자가 기존에 6개였는데 몇 개가 된 거다? 8개가 된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지만 딴소리를 좀 해볼게요. 남자 6명, 여자 6명이 미팅을 하러 갔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야. 근데 남자 6에 여자 8명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정하죠? 아, 재미없구나. 자, 아무튼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냥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려고 하냐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방출되어 나올 거예요? 중성자 몇 개? 2개가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괜찮죠? 그때 중성자는 각각 뭘 들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다죠. 그런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질량을 가진 것들은 모두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인슈타인 박사가 밝혀내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E는 mc제곱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요? 귀에 꼽는 거? mc 스퀘어. 알죠? 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거예요. 에너지, 즉 질량을 가진 물체는 뭘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즉 질량 2개짜리는 곧 뭐랑 같은 말? 에너지와 같은 말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에너지가 특히나 방사선 형태로 나가는 걸 뭐라 하자?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게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학자가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두면 이 친구는 앞으로 계속 뭐 할 거예요? 중성자 2개를 계속 내버리겠죠. 그럼 내버리는 과정에서 뭐가 방출돼요?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거를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가지고 측정해내는 거예요. 괜찮죠? 쉽게 말하면은 위치 추적기 달아놓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4CO2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에 충분하게 빛을 줍니다. 램프를 달아가지고 충분히 빛을 주는 거야. 물론 이게 다 닫아뒀겠죠. 충분히 빛을 주고 난 다음에 기다려요. 기다린 다음에 여기에 가열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여기 있던 물질들이 뿅뿅뿅뿅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 봐요. 지우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뭐라 그래요?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탄소에다가 표지를 해두면 어디에서 나타나겠어요? 포도당에서 나타나겠죠. 이 친구 이름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에서 나타나겠죠. 근데 포도당은 기체예요? 아니에요? 기체가 아니죠. 그러면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측정기를 달아놨는데 측정기에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해가지고 얘를 쉽게 말하면 고구마 찌듯이 찌든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슝슝슝슝 날아가서 여기에 측정기에 측정이 되면 지구로 신호를 보냅니다. 측정됐다고. 그러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생물체가 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없어요. 네. 지구로 신호가 전혀 안 왔어요. 괜찮죠?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요. 처음에 뭐 한다고요?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를 한다. 그래서 충분히 집어넣고는 여기에 공기를 다 뺀 다음에 닫아요. 닫은 다음에 램프를 주면은 빛을 공급한 거죠. 즉, 뭐 하도록 냅둔 거예요? 광합성 하도록 냅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기체 형태가 아닌 포도당이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방사능 계측기를 통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 신호를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어떤 생물체? 광합성을 하는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광합성 생물은 알아냈으니까 뭐도 알아내야 돼요? 세포 호흡한 생물체도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실험을 진행하는데 자, 그때는 똑같이 토양 놓고 그때는 뭘 넣어요? 유기물을 집어넣습니다. 유기물 마찬가지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이고 포도당에도 탄소가 존재하니까 14C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얘는 굳이 램프를 비춰줄 필요가 없죠. 얘는 광합성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얘가 세포호흡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밖으로 뭐가 튀어나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14C를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죠.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결론은 뭐다? 세포호흡하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X. 이해되셨죠?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죠? 여기서 이제 추가 실험을 하나 더 하는데 추가 실험을 하나 더 하는데 그때는 이때 유기물을 집어넣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 처리를 안 해요. 왜? 방사선 이 물질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데 하물며 이렇게 미생물도 얼마나 치명적일까? 넣지 말자 해가지고는 집어넣을 때 그러면 방사능 처리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도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 기구의 이름은 기체 분석기입니다. 기체 분석기. 즉 뭐와 뭐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랑 산소의 농도가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결론이 어떻게 났다? 세포반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실험 2번하고 3번의 차이점 뭐다? 방사성 동위원소 처리를 했니? 안 했니? 그 다음에 계측기가 여기는 방사능 계측기를 넣었니? 기체 분석기를 넣었니? 차이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실험 2번. 자, 실험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익숙하지 않게끔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쉽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필기노트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필기노트 그림 다 그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보시는 분들은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설명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15페이지. 요건 좀 지울게요. 자, 책 보시는 분들은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15페이지에 바이러스 파트 들어갈 거예요. 저 잠깐 볼게요. 아니 지금까지 방금 생명 형상 특성이니 뭐니 화성 탐사 하니 많이 이런 소리 하다가 갑자기 바이러스가 나와요. 왜요? 왜 나올까요? 갑자기 왜 나올까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죠. 네, 자 볼게요. 아까 전에 생물을 정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못한다 했어요? 못한다 했어요. 생물을 정의 내릴 수 없으니까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정리해서 7가지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어떤 생물체라고 의심되는 어떤 생물을 내가 방금 정해놓은 7가지 특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 대조해봐. 해봤더니 다 부합해. 그럼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생물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부합을 안 해. 그럼 뭐라 말하면 돼요? 무생물이야 라고 말하면 돼. 근데 생물인 것 같은 애를 하나 찾았어. 그런데 어떤 특정 특성에 대해서는 부합을 하는데 어떤 특정 특성에서는 부합을 안 해. 애매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생물인 것 같으면서도 생물 아닌 거. 이 말 이해돼요? 네. 노래가 생각나요.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그죠? 생물 아닌 그 뜻이에요. 자 갑시다. 바이러스. 우리가 지금 마스크 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얼른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진짜 이거 언제 벗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저 진짜 숨 쉴 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수업할 때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되게 힘들어요. 자 아무튼 간에 갑니다. 바이러스.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자 바이러스 구조부터 먼저 봅시다. 생겨 먹은 거. 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말하면 안 된대요. 네, 함부로 발언하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친구 생긴 모양이 마치 그 왕관 있죠, 왕관. 그 왕관에 뭔가 뾰족뾰족한 모습, 요거 왕관,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요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럼 표면을 보니까 진짜 왕관을 달아놓은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세포의 특성이라면 바로 세포막을 가져야 되는데 세포막을 안 갖고 있어. 물론 세포막이 있는 바이러스도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거 합시다. 일반적으로 세포막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단백질 껍질로 돼 있어요. 그려볼게요. 단백질 껍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 내부에 보면은 뭐가 존재해요? 핵산이라는 물질이 있더라 이거예요. 핵산. 괜찮죠? 핵산이라는 물질은 뭐와 뭐를 합친 말이에요? 핵산은 뭐와 뭐의 합친 말? DNA와 RNA를 합친 말인데 이때 바이러스의 특성은 DNA 또는 RNA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저 OR로 적었죠. OR. 이 말은 어떤 바이러스는 DNA를 가지고 어떤 바이러스는 RNA를 가진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난리가 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바이러스 중에 박테리오파지 들어보셨죠? 그 친구는 무슨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달라요. 그러면 야, 이 선생아, 둘 다 가지는 경우는 없어? 네, 이때까지 밝혀진 거는 없어요. 하나만 가져요. 하지만 생물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들은 둘 다 가집니다. 괜찮죠? 자, 구조 설명했어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단백질 껍질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아니다?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종류. 어떤 책에 뭐 분류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핵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설명해드렸다시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숙주에 따른 분류. 만약에 세균에 감염되면 뭐라 하자? 세균성 바이러스. 식물에 감염되면 뭐라고 하자?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에 감염되면 동물성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바이러스는 그렇죠. RNA 바이러스이면서 동물성 바이러스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박테리오파지 DNA 바이러스이면서 대장균을 공격하니까 세균성 바이러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걸 누굴 공격하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따라 가지고 다 달리 부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성. 별표 2개. 별표 2개. 이게 뭐 떴다 하면 시험 나온 친구죠. 별표 2개 특성. 특성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무생물적 특성도 동시에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얘를 생물이라 부르기가 뭐하다? 매우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중간이다. 괜찮죠? 또는 어떤 책에는 경계자다. 경계자. 그러니까 생물이란 영역과 무생물이란 영역 사이에 있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자, 갑시다. 특성이 아까 뭐가 있다고요? 생물적 특성과 두 번째 뭐가 있다? 무생물적 특성이 있다. 자, 그렇다면 생물적 특성 2개, 무생물적 특성 2개. 하나씩 갈게요. 생물적 특성에는 뭐가 존재한다? 핵산이 존재한다. 그죠? 핵산 존재하죠? 핵산이 존재하니까 뭐가 가능해요? 생식, 자손을 만들 수 있죠. 자손을 생산할 수 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나는 게 특징이죠. 물론 생물도 돌연변이 있어요. 하지만 특히 바이러스는 뭐하다?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 이거 좀 지울게요.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난다. 괜찮고, 그 다음에 숙주 내로 들어갈 경우에, 숙주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뭐가 가능해진다? 물질 대사가 쌉 가능이다. 괜찮죠? 완전 가능하다. 숙주 내로 들어가면. 하지만 숙주 밖에서는 뭐하다? 숙주 밖에서는 뭐하다? 아무 짓도 못한다.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물질 대사를 뭐한다?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 이 둘을 통틀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둘을 통틀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스로란 말을 알겠죠? 어떤 책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독립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다 이해되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로 풀 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래요? 생소하게 느껴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들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무생물적 특성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럼 세포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세포라는 표현조차 쓰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는, 잘 들어봐요.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왜? 뭐조차 아니기 때문에? 세포 구조조차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제가 방금 들었던 요 문장 있죠?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딱 정리를 해두세요. 특성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마지막
맨날 마지막이래. 자, 여기까지 좀 할게요. 이거 씌우고. 제가 약간 입버릇 같은 게 있나 봐요. 자, 이 친구. 혹시 이 친구 들어본 적 있나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책 보시는 분들은 15페이지에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바이러스의 발견이라 그래가지고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린 담뱃잎 해가지고 그림 그려져 있죠.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 보신 분들은, 책 보신 분들은 책에다 표시하셔도 돼요. 그림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담배잎이 이렇게 있어. 여기 보니까 담배잎이 약간 썩어 문드러져가는 특징의 어떤 질병이 있더라. 이 친구가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이 부분을 뚝 떼어낸 다음에 이거를 즙을 내요. 쉽게 말해서 갈아버리는 거죠. 갈아버린 다음에 특정한 기구를 통해요. 세균은 통과할 수 없는 여과기에다가 이 즙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나온 이 물질 속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균이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깨끗한 담배잎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걸 살살살 묻혀봐요. 그랬더니 이전에 있던 이 담배잎의 질병 증상과 똑같이 나타나. 그럼 이걸 통해서 이걸 처음 발견한 이바노프스키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병원체구나 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과성 병원체다라는 설명을 붙여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가지고 만든 물질에 존재하네. 그럼 뭐보다 작을 것이다? 그쵸? 세균보다 작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 실제 현대과학에 와가지고는 측정을 해봤더니 뭐 하더라? 세균보다 작아요. 아셔야 돼요. 다시. 뭐보다 작다고요? 세균보다 작아요. 세균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추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책 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 첫 번째 줄. 바이러스는 모양이 매우 다양하고 크기가 세균보다 훨씬 작아 세균 여과기를 통과한다 라고 되어 있죠. 세균 여과기 통과 밑줄. 세균보다 작아 밑줄. 다음 유전 물질인 핵산 해가지고는 DNA 또는 RNA 적혀 있죠. 밑줄. 단백질 껍질 밑줄. 자, 비생물적 특성 또는 무생물적 특성. 바이러스는 세포막 리보솜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어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 밑줄. 다음 또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효소가 없어 숙주세포 밖에서는 스스로 물질 내사를 하지 못한다 밑줄. 스스로 물질 내사를 하지 못하고까지 밑줄. 그 다음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 밑줄.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 다음 생물적 특성. 자, 첫 번째 맨 마지막 줄.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 안에 주입.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 과정에서 유전 현상 밑줄을 나타내고 돌연변이 밑줄가 나타나기도 한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즉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에 기생할 때만 물질 대사, 증식, 유전, 돌연변이 통한 생명 현상이 나타난다. 됐죠? 바이러스 구분 뭐와 뭐에 따라서 첫 번째 줄 핵산의 종류 밑줄, 두 번째 줄 숙주의 종류 밑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17페이지에 개념모와 정리하기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요.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도 하셔야 합니다. 네, 개념 적용 문제는 본인의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할게요.